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중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100% 열린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 그리고 침묵. 미국은 공식 일정에 회담이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 내부에선 변동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판문점 특별 견학이 돌연 중단되자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설마 또 한 번의 역사적 장면이? 모두가 두 정상의 움직임만 쫓을 때 단 한 나라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의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25년간 나토 전략 분석국에서 국제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곳이죠. 해법은 없고 위기만 반복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늘 한반도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제재 결의안, 중국의 개입, 러시아의 견제.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동료들과 회의할 때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반도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2025년 10월 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발표가 나왔을 때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긴장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했죠. 2019년 판문점 회동도 48시간 전 트윗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터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자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100% 열려있다. 이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CNN은 속보 자막을 띄웠죠. BBC는 긴급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나토 본부는 즉각 상황실을 가동했어요. 저도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긴급 브리핑 준비해. 백악관은 공식 일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100% 열려있다는 표현은 트럼프식 외교 신호죠. 뭔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2019년 판문점 회동 직전 상황을 재분석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었죠. 부인 암시 깜짝 발표. 이번에도 같은 수순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순방 직전에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죠. 극초음속 비행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발사각도 75도, 최고 고도 100km, 수평거리 1000km.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이었습니다. 제가 20년간 북핵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협상의 언어죠. 발사 시점, 궤적, 성능 공개 수위까지 모든 게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불빛을 보면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고요. 북한은 우리도 준비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카드를 과시하는 거죠. 나토 동료인 프랑스 분석관 피에르가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2019년 재현 맞지? 그럴 가능성이 90%야. 아니, 더 높을지도 몰라. 문제는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잖아. 러시아 변수도 있고. 맞습니다.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죠. 2019년과 달리 이번엔 북러 관계가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중국도 예전만큼 북한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판문점 견학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설 점검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 알았죠. 이건 준비 신호입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일정 변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CNN은 속보를 쏟아냈죠. 트럼프- 김정은 번개 회동 가능성 90%. 국제사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 외교가들은 급히 전화회의를 소집했죠. 독일 외무장관은 충분한 준비 없이 만남이 성사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어요. 납치 문제 의제화를 요구하며 워싱턴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이게 더 불길했죠. 중국의 침묵은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르거나 화나거나. 이번엔 둘 다였을 겁니다. 러시아는 즉각 견제 발언을 내놨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이 말했죠. 북미 대화는 환영하나 지역 안보는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번역하면 우리 빼고 하지 마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를 주시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죠. 저는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각국 보고서를 읽고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했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되면 어떻게 될까? 합의는 가능할까?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작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외신들은 불길한 고요라고 표현했죠. CNN 서울특파원은 생방송에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서울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정부 청사도 조용하고요. 외교부 브리핑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뉴욕타임스 기자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왜 이렇게 차분한가? 자기 땅에서 역사가 쓰일 판인데. 저도 똑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역사적 회동이 벌어질 판인데 왜 이렇게 담담한 겁니까? 일본은 난리였고 중국은 긴장했고 유럽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고요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울발 보고서들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정부 성명, 언론 브리핑, 전문가 인터뷰.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명 하나 내지 않았죠.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어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난리를 칠 때 서울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당황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의 침묵이었죠.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25년간 국제안보를 봐왔지만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요란하게 움직일 때 정작 판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소리 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동료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엔 12개국 전문가들이 떠 있었죠. 모두가 트럼프의 다음 수를 예측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독일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 합의 가능성은? 미국 쪽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50대 50이야.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니까. 일본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합의해도 이행이 문제지. 2019년 하노이 회담처럼 무산될 수도 있어. 모두가 비관적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틀린 곳을 보고 있어. 진짜 질문은 이거야.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군가 물었죠. 생각해봐.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한국은 조용했어. 근데 결과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지. 2019년 판문점 때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 근데 회동은 성사됐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트럼프와 김정은만 봤죠. 정작 이 판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들의 과거 외교 기록을요. 2018년 평창 올림픽 외교, 판문점 선언 중재, 하노이 회담 전후 조율, 싱가포르 회담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까지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그들은 정확히 움직였죠. 소리 없이, 그러나 정교하게요. 언론엔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 채널에선 끊임없이 조율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트럼프의 폭탄 발언도 김정은의 미사일도 모두 예상 범위 안이었던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차가웠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서울에선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외교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을 거라고요. 2장. 제 의심은 사흘 만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남 가능성이 90%를 넘어섰을 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죠.
언론 플레이도 없었고 화려한 성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나토 시절 제 동료였죠. 지금은 NSC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이상한 일이 있어. 한국 측이 우리한테 북한 내부 동향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정확도가 놀라워. 김정은의 의중, 북한 내부 파벌 동향, 심지어 회동 시 북한이 요구할 조건까지 예측돼 있어. CIA 보고서보다 구체적이야.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면 북한이 회동에서 제재 완화를 1순위로 요구할 건데 실제론 안보 보장이 진짜 목표라고 나와 있어. 협상 전략까지 제시돼 있지. 이런 수준의 정보는 내부자 아니면 불가능해.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했죠. 기밀이지만 개요라도 볼 수 있을까? 그는 망설이다가 분류 해제된 요약본을 보내줬습니다.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최고 위층의 내부 논쟁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 대립, 김정은의 최종 결정 과정, 심지어 회동 성사 시 북한이 준비한 플랜 A와 플랜 B까지요.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죠.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 라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죠. 회의 직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 한국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 감사한다. 그 다음 날 같은 한국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이번엔 2시간이었어요. 중국 측은 회의 후 성명을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외신들은 이걸 단순한 의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회의 시간, 참석자 명단, 회의 직후 나온 각국 성명의 미묘한 변화까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 성명은 회의 전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는데 회의 후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성명도 마찬가지였죠. 지역 안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로 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죠.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동시에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죠. 저는 25년간 외교를 연구했지만 이런 수준의 다층 외교는 처음 봤습니다. 강대국들도 못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힘도 중국의 영향력도 아닌 정보와 타이밍으로 판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나토 분석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조정자 역할 분석이었죠. 보고서를 받은 사무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확인된 겁니까? 네, 복수의 소스에서 교차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군요. 한국이 이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건 처음 아닙니까? 표면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록을 보면 한국은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런던의 한 동료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역량이 있나? 자네가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숫자를 보게. 트럼프가 판문점 가능성을 언급한 뒤 72시간 동안 한국 외교부는 17개국과 접촉했어. 17개국? 맞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주요국들 전부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전부 포함이고. 그리고 각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어. 모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로 수렴됐지. 그게 한국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나? 직접적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가장 위험한 건 뭘까? 합의 없이 끝나는 거야.
아니면 합의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견제해서 무산되는 거지. 한국은 바로 그 두 가지를 다 막고 있어. 어떻게? 미국엔 북한 정보를 줘서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엔 이 대화가 성공하면 지역 안정에 도움된다는 논리를 제공해. 러시아엔 다자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래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북미 회동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거야. 동료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정보전이 아니야. 이건 외교 마스터 클래스야.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죠. 외신들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고요함은 외교적 통제력이라는 제목이었죠. 프로그램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효과적으로. 뉴욕타임스는 일면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썼죠.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만남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건 제3의 손이다. 바로 한국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북미 회동의 실질적 조정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설에선 이렇게 썼죠. 한국의 외교력은 과소평가돼 왔다. 그들은 단순히 중간에 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직감했던 게 이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되고 있었죠. 워싱턴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이었죠. 회의엔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의 상황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문장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동맹국의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 정보기관을 가장 신뢰하죠. 동맹국 정보는 참고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적으로 신뢰라는 표현은 한국의 정보력과 분석력을 미국이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할 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반도 외교의 새로운 중심 서울. 25년간 저는 강대국의 힘을 연구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최강이 아니었죠. 미국보다 약했고 중국보다 작았습니다. 러시아보다 멀었고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판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정보력과 타이밍이었죠. 한국은 모든 플레이어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나토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죠.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는 이 지역이 움직이지 않아. 독일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플레이어가 아니야. 이미 조정자지. 일본 동료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었어. 한국의 진짜 힘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차원에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면 그건 그들의 결정이 아닐 겁니다. 한국이 만든 판 위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거죠.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인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간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모습이다.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죠. 트럼프가 경주 APEC 회의 참석차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명확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한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카드를 늘리는 전략이었죠.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토 본부는 새벽 2시에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냉전구도 재현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독일 분석관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북한의 러시아 밀착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강력히 우려한다. 도쿄는 긴장했습니다.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되니까요.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게 북러 밀착은 악몽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요.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한 NSC 관계자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가는데 북한이 이런 카드를 던지다니.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야. 트럼프가 아시아에 있을 때 북한이 러시아 손잡는다는 건 의도적인 압박이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PEC 회의 중 판문점 회동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카드를 꺼낸 건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었죠. 자칫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또다시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북한 발표 12시간 만에 한국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 수준이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북러 협력의 실체를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 경제 교류 규모, 그리고 한계까지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 러시아가 실제로 줄 수 있는 것, 그 차이를 명확히 짚었죠.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은 협상력 강화용 제스처다. 실질적 군사협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반증이다. 경주 APEC 기간 중 판문점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정확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분석이었죠. 보고서는 더 나아갔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제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러 협력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주 방문 중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 자문이었죠.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분석을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공개적으로 북러 협력을 비난하지 않았죠. 대신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언제든 만날 수 있어. 경주에 있는 동안에도 가능하지. 이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북한이 러시아 카드를 꺼냈는데 미국이 화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대화 의지를 보였죠. 이건 북한에게 너희가 어디 가든 상관없다. 우린 여전히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중국도 한국 외교라인과 접촉한 뒤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죠. 한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APEC 기간 중 긍정적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표면적으론 원론적인 말이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북러 협력을 용인하지 않지만 북미 대화는 지지한다는 거였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30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곧 한국에 방문합니다. 세계 언론은 통상 의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판문점까지의 거리였죠. 경주에서 판문점까지 차로 약 3시간입니다. 헬기로는 1시간이면 충분하죠. 2019년 오사카 G20 때도 트럼프는 깜짝 판문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통령 일정은 유동적이라는 발언이 나왔죠. 이 한마디에 전문가들은 긴장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경주 체류 중 판문점 방문 가능성 주목. 한국 정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판문점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군 병력 배치, 경호 동선, 비상 대응 계획까지요. 겉으로는 정례 점검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다 알았죠. 이건 대비 태세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 설치, 통역 배치, 언론 취재 범위까지 세밀하게 조율했죠. 북한 측과도 비공개 채널로 소통했습니다. 준비는 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런던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추적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죠. 자네,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이나? 한국이 북러 협력이라는 변수를 오히려 북미 대화 촉진의 계기로 만들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간단해.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진짜 뭘 원하는지,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국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흘려서 판을 조정하고 있지. 이건 정보전이 아니야, 데이비드. 맞아. 이건 외교 마스터 클래스야.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던진 최근 발언이 화제였습니다. 경주. 거기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의 특유의 미소가 따라왔죠. 이 발언 이후 판문점 회동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나토 본부는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저도 호출됐죠. 프랑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성사되면 역사적 순간이야. 독일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합의 가능성이지. 즉흥적 만남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즉흥이 아니야. 한국이 3주 동안 준비한 거야. 모든 시나리오가 설계돼 있어.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냥 무대에 오르는 거지. 무대는 이미 완성됐어. 나토 동료인 미국 장교가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아. 솔직히 말하면 우린 한국 없이 이 회동 못해. 북한 동향도 한국이 알려주고 있고 회담 시나리오도 한국이 제시했고 중국 설득도 한국이 도왔어. 우린 그냥 주인공 역할만 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미국군 장교가 동맹국에게 이런 인정을 하다니요.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할 재정이었죠. 경주와 판문점을 잇는 동선이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헬기 이착륙 준비도 진행 중이었죠. 북한 측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 언제든 평양을 출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소식이었어요. 회동 가능성은 이제 거의 확실해 보였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추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간 국제안보를 연구하면서 놓쳤던 게 뭔지요. 저는 늘 힘의 크기만 봤습니다. 군대 규모, GDP, 핵무기 개수요. 그런데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었죠. 판을 읽는 능력, 타이밍을 잡는 감각, 모든 플레이어를 조율하는 기술. 한국은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김정은은 긴장하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그 둘만 조명했죠.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선 새로운 역사가 쓰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요. 30일 APEC 회의가 시작되면 그 어느 순간 트럼프가 판문점으로 향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판문점이 될 것이고요. 전 세계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악수가 다시 한번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카메라들은 두 정상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담지 못할 게 있었습니다. 이 만남을 가능성으로 만든 나라의 조용한 미소를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틀렸다. 이메일 본문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25년간 한반도를 문제지역으로 봤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 한반도는 해법을 만드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전쟁이 아닌 균형을 만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바로 한국이다. 곧 판문점에서 벌어질 장면, 그건 두 정상의 결정이 아니다. 한국이 만든 무대 위의 공연이다. 저는 책상 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에 있었죠. 예전엔 그저 작은 반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21세기 동북아의 균형추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었죠. 저는 펜을 들고 지도 위 서울의 별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진짜 평화의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